미국에 온 지가 6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그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한 그런 형편이군데요. 혹시 이제 말이 어눌하더라도 그냥 즉각적으로 물어주시면 다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사실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 최남선과 최두선 형제 얘기인데요. 이 최두선이라는 분도 사실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이 사람이 동아일보 사장을 한 20년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자유당 말기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치 성향에 반대했던 인물들이 신익희, 조묘 그런 분들이죠.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정당이 그 김성수 씨 대통령의 그 민국당입니다. 그 민국당 상무위원이고 동아일보가 그 대변인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4.19 때라든가 부산 정치파동 때라든가 그 정치적으로 상당한 활동을 하던 분인데,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전통적인 그 보수 세력의 아주 총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사람들이 최두선 박사가 최남선의 동생인 줄 몰라요. 근데 차차 말씀드렸지만 나이 차가 4살밖에 안 되고, 최남선은 아주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고 최두선은 몸에도 않는 현대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이 차가 4살밖에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봤으면 하는데, 이게 1957년 사진입니다. 이게 육당 최남선이 중풍으로,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병상에 있어서 그 동생이 최두선 할아버지가 병문안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당신이 갖고 있던 라이카 카메라를 나한테 선물 3찬으로 줬어. 그래서 처음으로 그 라이카 카메라를 갖고서 이 할아버지 동네 갖다 사진을 찍는데, 우리 할아버지 표정을 보면 도대체 이 녀석이 뭘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고, 최두선 할아버지는 그럼 참 귀엽다 그런 표정을 갖고 계신데, 이게 상당히 귀한 사진이네요. 이게 1957년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집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긴 한데,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영종조 시대 맨 위에 그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희 선대가 최영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최영 장군은 이성계의 그 여진 세력의 정권에 맹렬히 반대했던 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주호에 출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임진난 병자로한 이후에 영종조 때 와가지고 군인으로 이주호에 벼슬을 하기 시작해. 무슨 뭡니까 서무관이라는 거는 이를테면은 장군이죠. 그리고 무슨 군대 지휘관으로 출사를 하기 시작하고, 다른 한편 중인 계급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의관들을 많이 했어요. 한의사. 그게 이제 전의감이라는 건데 정도 때. 근데 우리가 이제 중인 집안의 후손입니다. 근데 최남선, 최두선 때가 이게 29대예요. 그러니까 11대가 최영 장군이고, 제 이름이 맨 끝에 왼쪽에 있는데 제가 32대입니다. 그래서 최남선, 최두선 형제는 아버님 최영주 할아버지가 둔 자녀 6남매 중에 중간 토막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하고 이제 막내 아들이지. 근데 이 사진은 두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영정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몰표를 보면은 최남선은 1890년생이고 최두선은 189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57년에,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67세였었지, 할아버지는. 근데 최두선 할아버지는 80세를 사셨으니까 10년을 더 사셨죠. 근데 저희 느낌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형제분이긴 한데 최두선은 아주 무골형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조상들의 무골 형태를 따라서 무사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골 형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최두선 할아버지는 아주 선비탑이라고,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렇게 겸상을 해서 밥을 먹고 그러면은 처남선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먹어요. 많이. 순식간에 먹어치고 이제 그래서 몸도 장대하고 이제 약간 육질이 이제 그러신데 이 최도선 할아버지는 한 번 음식을 입에 가시면 30번을 씹으셔. 그리고 실제로 30번을 씹으세요. 그리고 물같이 된 다음에 삼키신다고. 이거 오래 사셨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이 두 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고쳐하고 이 세 나라, 중국하고 조선하고 일본이라는 세 나라의 그 개화 과정에서 사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일반 백성들을 개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새로운 미디어, 인터넷식으로 잡지입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그 후쿠자와 기쪽 이후에 독고도미 서울에 한 사람이 그 국민의 조례라는 그런 잡지를 가지고 뭐 수만 부가 팔리는 잡지입니다. 그걸 통해 갖고 일반 전체의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은 그 유명한 양저초의 시부호라는 저 잡지. 저 상해에서 말하게 된 잡지인데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선문의 그 공화국이 생길 때 그 시초입니다. 그 양재초에. 그리고 조선에 있어서는 그 최남선의 소년잡지입니다. 사람들은 소년잡지의 문학잡지로서 그 무슨 뭐 바다에서 해에서 소년인가 하는 그 시 같은 걸로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저게 그 국민 교육용이에요. 근데 그 막대한 일을 갖다가 자기 아버지 돈을 갖고 한 거예요. 정부가 돈을 내줘서 게 아니고 그 차차 어떻게 해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돈을 쓰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점은 세 나라의 그 결정적인 개화의 그 성공은 잡지였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은 그 인터넷입니다. 이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 소통의 수단이라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다음은 시를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원래는데 그 다음 거를 먼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당시에 그 최남선과 최도선이 다니던 서당 사진이에요. 그분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서당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양반의 자식, 중인의 자식 할 수 없이 다 이제 서당에 다니는데 서당의 풍경이 이런 겁니다. 아까 먼저 사진이요, 여자 사진. 그거 말씀인데 이게 1904년에 이제 최남선이 처음으로 일본 유학을 가는데 유학생 동료가 한 40명쯤 돼요. 근데 그 이름이 그 황실 유학생이라는 거였습니다.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이 된 다음에 황실 유학생으로 이제 도미금 부립중학인가 지금 부립중학은 경기중학쯤 되는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오사카의 그 그러니까 무슨 오사카 무슨 박람회를 하는데 거기 그 인종 전시실이 있었어요. 근데 맨 왼쪽에 중간에 이렇게 고깔을 쓰고 있는 여자 두 사람이 있죠. 이 조선 인종으로 원숭이처럼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유구 사람, 또 대만 사람, 여러 개 인종 전시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만방자한 이걸 보고 최남선이 놀라는 거지. 도대체 이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가. 근데 이것 때문에 최남선이 그 유학을 석 달 만에 때려친 게 아니라 사실 때려친 이유는 같이 간 유학생들이 유학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은 그 일본말을 할 줄 아는 거의 유일무이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 20대 중반의 청년들이니까 중학교로 가긴 했지만 최남선은 10대지만은 그러니까는 그 혈기왕성한 사람들이 이제 그 무슨 유학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병에 걸리면은 큰일 나는 시대거든요. 무슨 이상한 병에 걸리면은. 근데 이걸 갖다가 이 환자들이 의사한테 설명을 못하니까 그때마다 최남선이 통역을 해줘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질렸다고. 자기 동료가 그러니까는 공부하러 온 자기 동료가 유학에 대해서 병이 들려서 일일이 의사한테 그 설명을 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천암선이 석 달 만에 때려치고 와버려요. 나는 더 이상 이런 공부 못하겠다고. 그게 그 유명한 천암선의 제1차 유학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 당시에 개화운동을 하고 개국운동을 하고 그랬더니 조선의 그 선각자들, 천암선, 초조선들을 포함해가지고 도대체 그 당시의 조선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지금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제 알려진 사건이지만은 원래 이조련 나라는 지금식으로 보면 내각 책임제 시대였었어요. 이성계 때는 정도전인가는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내각 중심의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외척과 족보주의로 변해가면서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왕들 자신이 똑똑한 왕이 거의 없어요. 지금은 세종대왕 대단한 거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의 세종대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어정쩡한 데도 있는 분이거든요. 여기 똑똑한 왕이 별로 없었다고. 그 다음에 이 국가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왕실 그 구별을 할 줄을 몰랐다고. 이조라는 나라가. 그 다음에 더 이제 결정적으로 나라가 이상하게 된 거는 송시열의 노령계통의 예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함으로써 이제 산업공상 수직적 계급 사회가 되는데 이조의 산업공상 계급 사회는 인도 이런 데 비할 바가 아니라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노비층의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인구의 반이 노비고 인구의 반이 이제 보통 사람이 되는데. 근데 말이죠. 인구의 반이 이제 노비가 되면 어떻게 선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보수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반이 구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니까는 근대화에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암선, 초조선이 등장하던 그 시대에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작업하기 시작한 게 이 5가지 항목인데 이거 너무 길어서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잠깐 언급을 하자면은 요전 슬라이드에 여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대화하고 계몽 작업, 개헌운동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목적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그 말 많이 썼어요. 엽전이라고 그러죠. 좀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인식의 문제를 만드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보통 수준의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과 중국을 대했을 적에 당당하지 못했다는 거라고. 그리고 스스로 역전이라고 부르고. 근데 지금도 역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노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 조선의 정체성이 뭔가 이런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조선 문화 영토적인 그런 개념이 어떻게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느냐. 천암선이 일생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은 바로 조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암선은 끝까지 자기는 역사학자로 알려지길 원했다고.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천암선은 상당히 성공했다. 그게 무슨 조선사 편수의 무슨 친일파 논쟁이고도 그거하고 연관이 있어서 생각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정체성을 만들려는 노력, 그 다음에 소전이라는 잡지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갖다가 전파시키려는 노력,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항목일 겁니다. 근대 시민의식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대 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개인이 주체인 그런 사회를 만들는 거지. 그러니까 천연선의 소년 잡지가 되면 기사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관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정치 자체는 다 그러니까 공화국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주로 이제 나중에 그 춘선 얘기하고 연관해서 할 얘기인데요. 이건 그 일반 시민의 그 국가 경영 실력.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같은 걸 연관해가지고 무슨 상해 독립운동이니 하와이 독립운동이니 무슨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48년 건국 이후에 그 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은 조선반도에서 남아갖고 교육을 받고 자란 수많은 지식인들입니다. 해외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무슨 저는 가끔 무슨 독립운동사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무슨 만주 독립군 얘기하고 무슨 하와이 이승만 박사 얘기하고 상해 김구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 뭘 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더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진짜 나라를 만든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살아남으면서 자치 능력을 길렀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오늘 다루는 게 네 얘기의 그 요점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이죠. 이거 제가 이거 그냥 본 건데, 그러니까 을사보조와 그게 1905년이니까 그런데요. 그 한 30년 동안에 실제로 조선의 민중들한테 임팩트를 가했던 사건들, 조선의 그 민도가 높아가는 그 몇 가지 그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관이라는 게 뭐냐면 소년 잡지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도대 사건은 그 안창호의 그 청년학우의 조직. 그 다음에 천암선의 조선광문의 조직. 조선광문회는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거기에 주시경 선생이 속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말의 문법이라든가 걸 정리했던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3.1운동.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천암선이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녹색으로 내가 하이라이트를 한 거는 초조선이 관계됐던 사건들인데, 그러니까는 그 언론국, 이 동아일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만식 선생의 물산장려운동, 안창호의 흥사단 사건, 그 다음에 그 천암선의 그 조선사 통사 체계를 정리한 것, 그 다음에 이 형평운동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사회주의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라는 건 합작운동입니다. 홍명희하고 신석울하고 도갈보 두 분이 하나는 우파하고 좌파인데, 근데 신관에 그 조직을 했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그 좌측의 홍명이나 우측의 신석우나 그 천암선이 친구예요, 둘 다. 그래서 그 천암선이 그 당시에 그 108번 내려는 그 시집을 발표를 하고 그 시조집 그 출판 기념회에 두 사람이 만났을 적에 이건 우리의 그 민족주의 운동의 방향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그 신관회입니다. 근데 이 신관회가 일본 총독부가 은근히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일본의 입장에서도 조선민중의 어떤 그 정신식이 올라간 것이 자기네들 통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무슨 그 광주 학생 사건인가 뭐 그걸 연관해가지고 박살이 나긴 하지만은 하여간 그 한국 신관이거든요. 버나로드는 이거 우리 대학입니다. 밤에 시골에 가가지고 문명대주운동, 한글 모르는 농민들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이제 인천 선생의
보성전문학교 고려대학. 근데 이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최남선은 그 문화 개몽 운동을 자기 아버지 돈 갖고 했고, 최두선은 이 교육을 있고 언론 창달 이런 거 주도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김성수 재단에 받아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해요. 이제 김성수한테는 왼팔은 최두선이고 바른팔은 송진우 선생이라고 그렇게 해요. 다음 슬라이드. 이거 이제 진짜 같은 시대의 때로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이게 왼쪽에 최남선 그 시대에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나. 바른 쪽에 이제 최두선의 호가 각성입니다. 정말 이참에 최남선이 왜 육당이죠? 호를 어떻게 만들어서 육당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최남선의 형제자매가 육남매이기 때문에 육당이라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 최남선의 아버지가 관상감이었어요. 관상감이라면 뭐냐면 천문학이에요. 달력 만드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요. 달력이라는 건 최고의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기술이 뭐냐면 태양력입니다. 근데 농사는 음력으로 못 줘. 태양력에 의해서 그 절기를 맞춰서 씨도 뿌리고 곡식도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력을 어디서 조선이 오느냐면 중국 황제가 조선 왕한테 줍니다. 그게 황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가 조선 왕한테 준 그 태양력을 농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그 농력, 그러니까 이 황력을 농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간하면은 그래갖고 양반 지주들한테 놀아주면 그 양반 지주가 거기에 의해서 씨도 뿌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력을 감상한, 그러니까 주도하는 작업이 관상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관상감을 하면서 왕이 그러니까 500장만 찍어라. 목환인세죠. 그러면 한 1000장 찍어갖고 나머지 500장은 밀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지한 부자가 돼. 그 관상감이. 그 돈을 최남선이 그 문화사업에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한때는 4대문 안에 2000개의 무슨 그 집터하고 기와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 80채를 그러니까 그 최남선의 아버지 최영교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말이 그렇죠. 그 2000개의 80채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4%쯤 되죠. 그러니까 온 나라의 자산이 그 4대문 안에 부동산으로 치면은 조선 전체 부동산의 4%를 채우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자산이라고. 그걸 갖고 이제 소년잡지도 하고 광운대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소년잡지를 잠깐 했는데 아까 그 동계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최남선은 일본 유학을 가긴 했는데 솔직히 해서 자기 동료들한테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 그 양반 자제들이 그 두 명이라도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소년 잡자다. 그러니까 돈 5만 원을 내놔라. 근데 5만 원이 어느 정도 큰 돈인지 잠깐만 한번 계산해본 일인데 17만 나중에 17만 원까지 쓰는데 17만 원이 지금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대한 부자였었죠. 그러니까 최남선이 그 중에 처음에 5만 원을 갖고서 그 수경상가 거기에서 그 인쇄기계를 사고 일본 그 활자 조공하는 기술자 2명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죠 소년 잡지를 만들면. 근데 소년 잡지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문학계에서는 뭐 시 최남선이 글도 쓰고 에디터고 he is everything. 그러면서 뭐에 손을 대냐면 조선 문법에 손을 댑니다. 그걸 도와준 사람이 주시경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나중에 그래서 주시경의 말모의 운동이라는 거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주시경이 한글학회는 알려졌지만은 주시경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걸 물려받은 이회 회장이 최남선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학회에
그러니까 시작한 사람은 주식이지만 주식이 건강 문제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발달시킨 거는 이 최남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3.1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입장이 묘하게 되니까 무슨 박승빈인가 뭐 그런 사람, 박승빈인가 그런 수달을 물려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시는지 모르겠다. 오늘 좀 조용한 자리니까 이 얘기도 나야겠다. 한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죠?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와서 우리 한글 그러면은 말 쉽게 한글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한글 말이 없었다고. 근데 그 말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그 광문에 있던 주시경, 최남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언문이 뭐 이런 무슨 뭡니까 한글 기자의 이름 세종대왕 이름은 한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든 그 의도 자체도 조금 디베이트가 있지만 하여간 그때 이 한글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게 광문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잡지 같은 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서 사전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그게 그 말모이라는 사건인데, 이 말모이가 결국은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글학회가 록펠러 재단에 해방 후에 록펠러 재단에 서포트를 받아서 조선말 큰 사전이라는 6권짜리 책을 만들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조선 한국어의 아주 표준어의 고전이고, 그 세 번째 신사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생각할수록 저도 신사전을 하고 이게 한자 5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800자를 가르치죠. 신자전에 수록되는 한자가 8만 자입니다. 근데 이 광문에 있는 사람 중에 월급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 주시경, 김두봉, 나중에 그 평양에 부수장하는 김두봉, 무슨 또 다른 분도 뭔가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한 작업이 한자 8만자에 조선어 의문을 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 그 의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래서 한자의 한글 자체에도 그 세종 때부터도 많은 의도가, 그러니까 무슨 우리말이 뭐 어째서 뭐 그런 한글 뭐 얘기도 있지만은 상당한 이유가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조시경 선생이 그 한글 발음부호를 가지고 의문을 담궈서 그래서 8만자의 한자에 대해서 자전을 만든 게 이건데, 이게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신자전 사건이라는 게. 지금 그 한자 사전 보면은 10,000자 넘는 사진이 없어요. 8,000자 뭐 그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게 왜 8만자가 됐냐면 최남선이 보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우리 문화적인 재산 한번 책을 다 뒤져보니까 거기에 8만자의 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조상들의 작업을 갖다 이해하려면은 그 8만자의 한자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두선 쪽으로 와서 드디어 1917년에 저는 최두선이 와사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와사대학 전에는 중학교는 신문을 쓰고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사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양반이 1등했어. 수석으로 졸업했거든. 근데 그때 와사대에 1등을 하면은 일본 천황이 황금시계를 줘요. 황금시계. 그래가지고 졸업식 날 천황이 준 황금시계를 차고 그 다음날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닥 편려탄을 넘어와서 조선에 와가지고 형한테 와가지고 나 뭐해? 물어본 거지. 나 이제 공부 다 했으니까. 네 말 듣고 형한테 와서 형님 말 듣고 나 공부할 거 다 했으니까 나 시계사가 나탔는데 이제부터 나 뭐 할까?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벌써 기집을 냈을 때거든요. 자기 아버지 돈 다 쓰고. 그래가지고 김성수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김성수 밑에 가가지고 김성수의 브레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900년쯤 되면은
이 초조선은 그 중앙국에 이게 저 김성수가 만든 그 학교거든요. 여기 무슨 그 현상인가 무슨 그 처음에 해가지고 중앙국을 교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저 뭡니까 그죠 독립운동사에 이런 거 있죠. 3.1운동 전에 동경 유학생의 28선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한국의 3월 1일보다 동경의 2월달에 있던 이광세 독립선언서 같은 게 있군요. 근데 그 카피를 갖고 송계백인가 그런 그 유학생 중에 하나가 송진우하고 현상윤이 중앙고고에 이제 선생이었는데 거기 교사 교사 뭡니까 숙직실이 있다고 거기에 나타난 거야. 우리 동경 유학생들이 이런 걸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국내에 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진우하고 그 현상윤 생각해 보니까 큰 사건이거든. 그래서 천암선을 부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천암선이 그 최린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최린, 천암선, 송진우, 현상윤 네 사람이 3.1운동에 주어져지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중앙국의 교장이 초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조선이 그러니까 그 묵인을 한 거지. 자기 학교의 선생님도 이거 시작을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3.1운동 운동에 사실은 저에서는 감옥에 가죠. 2년 8개월 동안인가 이제 감옥에 있는데 아니죠. 누굽니까? 천암선은 그 감옥에 가고 3년 뒤인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시대일보도 만들고 뭐 동명 잡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초조선은 그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근데 이게 철학 박사학위라는 게 지금도 영어 갖고 박사학위 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무슨 내가 공부하는 내용보다도 말이 더 어려워. 사실 무슨 논문 하나 쓰려면은. 그 당시에 근데 학문은 독일어가 이제 도민이 다 했다니까. 저는 독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925년에 이제 귀국을 하는데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번에는 형이 동생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집안 돈 다 썼는데 빚도 많다. 빚 좀 갚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최조선이 제일 독일 철학박사 제1호가 귀국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자기 양의 채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농토도 팔고 집도 팔고 뭐 해갖고 자기 형이 업체로는 물을 갖다 다 주잡은 거죠. 그게 채무정지고 천암선 자체는 그때 처음으로 어떤 그 계몽운동 무슨 정치활동 그런 것보다 나는 학자로만 남겼다. 그 최초의 논문이 소위 불안문화론인 겁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재밌게 생각하는데요. 불암이라는 게 백두산의 이름이 불암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불암문화론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동아시아 그 문화의 주류는 북방문화하고 남방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양자강 이남의 한족하고 황하 이북의 그 기화민족들, 몽골, 여진, 무슨 말가 이런 사람들, 그 스키토 사베리아 뭡니까 북방 문화권이 있고 남방 문화권이 있다. 인도하고 중국을 얘기하는 남방권이 있고 천암선의 그 논문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를 갖고 얘기하느냐면 그 북방 문화권에 속해 있는 여러 그 유명한 산들을 잘 보면은 거기 그러니까는 그 백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백두산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성산도로. 그래서 그러니까 민속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속 특히 단군 문화 그러니까 단골이라고 단군 문화 그런 몽고의 그 탱글이라는 무속 신앙 이런 것들 연관해 가지고 논리 불암문화론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불암문화론의 베이스면은 천암선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허황된 것 같지만은 중국을 지배하는 그 정권을 그 역사는 뭘 중심으로 우리가 쓰느냐면 북경을 누가 차지했느냐 갖고 얘기하는데
근데 북경을 차지했던 정권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뀌어요. 북방 교통의 그 권력하고 남방 교통의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예, 근데 당나라는 북방 문화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나라는 남방 문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원나라는 몽고니까 당연히 북방 문화고, 청나라도 북방 문화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역사도 그러니까 반은 북방 문화의 정권이고 반은 남방 문화의 정권. 그게 천암선의 불합문화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천암선이 그러니까 가장 정성을 들인 거는 조선 문화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민족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무슨 혈연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문화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얘기할 적에 그 대표적인 논문이 단군론입니다. 도대체 단군이 뭐냐? 근데 이게 관해서는 제가 도덕의 포럼에서 얼마 전에 얘기한 일이 있지만, 그 단군론이고 일본 애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신문사설을 하나 쓰고 조선사 편수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 소위 아사인수해라는 그런 논문인데, 여기 그 다음 나중에 그 슬라이드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아사라는 건 우리나라 역사죠. 그 인이라는 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다른 사람이 할 때 그 슬픔에 관해서 논술을 씁니다. 그래서 선효선의 문장이 아주 비장한 것 중에 하나가 아사인수해. 그거를 내놓고 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사를 제대로 만들겠다. 그게 조선사 편수의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동시에 이 최두선 할아버지는 이 방식 이사가 됩니다. 근데 김현수 재벌의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김현수 선생님의 형님인가 동생인가 김현수란 분이 나중에 진입하러 연구돼서 처벌도 받지만은, 김현수 선생이 돈을 벌면은 그 돈을 어떻게 쓰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최두선이었고, 어디다 쓰자고, 그리고 그 돈을 쓰는 것을 집행한 사람은 송진우였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맞아 얘기하면은 1930년대에 들어가면 이 천암선이 드디어 그 조선사 편수의 일본 역사에 반대해서 자기가 쓴 조선사를 출판합니다. 그 1911년에 그 조선사라는 건 사건인데, 이 조선사가 금서예요. 조선 역사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주관학과를 내줄 리가 없지. 근데 일본 학자들 간에는 그 하나의 아주 그러니까 정통 조선 통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게 천암선의 조선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나중에 이걸 갖다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이제 출간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 이 불합문화론 때문에 서양 학계가, 그러니까는 일본 역사학자나 중국 역사학자의 그 얘기는 받아들였는데 조선의 불합문화론을 받아들이잖아요. 천암선은 자신이 불란서를 하라고 그래. 그게 천암선의 불란서 유학 사건입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천암선이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는데 머리도 기르고 양복도 나 입고 그다음 구두도 맞춰서 신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못 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최두선 할아버지는 보성 전무에 나중에 고대로 바뀌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을 하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연대인데, 천암선의 상공유사 신증파, 이게 이 천암선은 삼국 사기를 믿지 않았어요. 삼국 사기, 그러니까 왕조사죠. 그러니까 삼국 사기를 믿지 않고 오히려 중이윤이 있었다는 상공유사의 내용을 더 믿었어요. 조선 문화의 정체는 상공유사이다. 그러니까 근데 민속 문화라든가 무속 문화라든가
그러니까 그 조선사를 보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사 말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대한 그 강점을 여기하고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반대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삼국사기를 이제 그 정사로 생각하고 삼국유사는 그냥 중이 헛소리한 거다. 그렇게 보았었는데 저런 사람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입장을 더 확실하게 위해서 그 삼국유사가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그 여러 쪽이 있는데요. 자기가 거기다 줄을 달고 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책이 그 고사통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 역사를 갖다가 같은 내용의 책인데 이름을 바꿔. 왜 이름을 바꾸느냐면 조선 역사 적은 일본 아이들이 못 팔게 하니까. 그 옛날 얘기 고사통 했는데 이게요. 고등학교 때 여기 저 고등학교 나시는지 서장서 선생님을 한번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장서 선생님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야 너는 그 할아버지도 대단하고 그러는데 왜 그걸 공부 안 해? 야단대 맞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1930년대 말 해방 직전에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때는 조선어가 근무였었다. 그러니까 일본말만 하고 할 때거든요. 일본 아이들이. 근데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알고 있었다고. 그 책이 고사통입니다. 그 책 표지를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그 표지만 그걸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조선사를 잘 공부했대요. 그게 그 고사통이라고. 이게 1940년이가 언제입니까? 태평양 전쟁이 45년에 끝났지만은 그 시작은 40년이에요. 진주. 예, 맞아. 뭐 그쯤 되거든요. 제 나이가 41년생인데 그때거든요. 41년. 그 42년 당시에 적처럼 총독부가 고사통의 발간을 허락했다.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관해서 그 국악의 이제 설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서남선의 학벽원 무슨 그 어떤 그 진일적인 어떤 일련의 언행에 관해서 상을 줬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 책을 발간한 출판사 이름이 삼중당인데 삼중당이 책을 갖다가 3만 권을 팔았대요. 근데 제가요 한 몇 년 전에 제 기억에 그러니까 제가 뭐 할아버지 살아면서 뭐 군대에 돌아다녔다 그런 책을 그곳에 양화판을 갖다가 몇 권 갖다 놓고 있는데 관심 있으면 근데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삽니다. 근데 여기 있는데 아마존에서 나간 책이 한 800부밖에 안 되고 한국판이 3세까지 합쳐가지고 그 나남 출판사에서 냈는데 모두 판 것이 한 5,000부밖에 못 팔았어요. 근데 나남 출판사가 500부를 팔면은 본전이라고 그랬다고.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의 출판사들이. 근데 그게 2,000부를 출판을 찍었을 적에 2,000부가 다 나가니까 그 이 나남 출판사 그 무슨 김 사장이 깜짝 놀랐거든요. 1942년 당시에 삼중당이 발간 고사탕이 3만 부가 나갔다고. 저걸로 우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쇄를 갖고. 그러니까 그 고사통 덕에. 근데 이게 우리 집이 밥 먹게 된 책 팔아서 밥 먹게 된 몇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건은 저 책으로 인해서 조선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속에 조선사가 보존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책이 없을 때라고. 그래서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이거 독립운동이라는 게 뭐냐? 뭐 상해건 뭐 만주건 하와이건 미국이건 어디서건 간에 그 고사통에 비축할 만한 그런 흔적을 남기는 건 참 드물단 소리예요. 그 다음에 1947년 미안합니다. 그 동아일보 초전선이었는데 이도 맞아 않게 좋겠다.
해방 직후에 모모한 인사들이 자꾸 죽죠. 김구도 죽고 무슨 장독수도 죽고 송진우도 죽고 누가 죽였는지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합니다. 죽음도 쉬쉬해 누가 죽였는지. 그게 근데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뭐 제대로 역사를 공부하려면은. 근데 그래서 그 장덕수 선생이 암살당하고 난 다음에 그 동아일보를 갖다가 최동선이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방 후에 이승만하고 김구가 그 두 개의 세력, 그러니까 한독당, 김구, 근데 그거를 김성수 계통의 사람들이 이승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당. 근데 그 나중에 그 한민당이 그 민국당이 되고 신익기가 유일되는데 그러니까 그 초기에 무슨 개헌국회에 무슨 뭐 선거위원회 쪽에 그 김성수의 송진우도 죽고 장덕수도 죽고 죽었으니까는 그 초조선이 프론트 라인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언론을 언론을 조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 되는 겁니다. 정읍발언 사건이 아십니까? 정읍이 누구냐면 김성수의 고향입니다. 김제정읍이. 그 단독정보 설정했을 적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희 집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무슨 뭐 삼성기관 반대 무슨 뭐 사사고에 반대하고 이승만의 어떤 정책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이 있을 적에 동아일보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초선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로 나중에 초선이 박정희의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 연관이 있는 얘기도 하고. 그 전쟁이 50년이죠, 이거가. 근데 우리는 그 부산에 피난 가가지고 전함선이 뭐라냐고 해군 전사 편찬실에 고문을 했어요. 근데 근데 전함선은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기억하는 거는 독립선언서죠. 굉장한 문장이라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은 그러니까 한국 해양사의 서문입니다. 한국 해양사의 서문이 한 2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사 편찬실에 있으면서 낸 조선반도의 그 해양의 역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해군사관학교에서는 그걸 갖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해설, 그게 6.25 때 부산에서 쓴 책이에요. 그 해군 전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초조선은 민국당이 바로 그 신익기 조병옥의 민국당입니다. 그 생각나시는 뭐냐면 신익기 선생도 갑자기 돌아가셨죠. 조병옥 선생도 갑자기 돌아가셨죠. 그 와중에 그 장면이라는 그런 민국당 심파운동이 나중에 무슨 김영삼 김대중 쪽에 저기도 야당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야당 운동을 지지했던 거의 유일무이한 언론이 동아일보입니다.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이 박사가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에 오자가나 언론 보장의 문제도 있지만은 웬만한 독재 정권은 신문사 같은 거 성평화시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동아일보하고 경향신문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가톨릭 교통위원회를 못 건드리고 이 동아일보는 내 생각에 이승만 박사가 초등한테 지금 빚이 있어서 못 건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전함선의 입장은 자기는 정치로 관계없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조선사에 대한 약속을 조선사 사전으로 만든다. 근데요, 이제 감옥에 갑니다, 전함선이. 그러니까 해방 후에 친일파 청산해서 이제 민족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당시의 정권이 천하선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조선사 사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감옥에 갖다 놓으니까 천하선은 감옥에서 물론 원고를 계속 쓰죠.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가짜줄을 낸 게 모두 그 6권, 그러니까 가나다 들여서 6권을 출판할 그 인덱스 카드가 고대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짜줄 인덱스 카드고 초고를 갖다가 옛날에는 저기 책을 어떻게 만드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하지만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내용 잠깐 설명해야죠. 이게 저희 집이 그러니까 출판하고 우리 집 가업이니까 제가 조금 압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그 활자가 있어야 돼. 그 활자를 만들면은 그 납을 부어가지고 활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납을 만들면은 납이 이렇게 그 상당히 저온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납을 부어서 만들고 그 조판을 합니다. 이렇게 쭉 그러니까 활자를 조판을 해서 이제 만들면 조판에다가 그 종이를 이렇게 꽉 눌러요. 그러니까 종이의 이미지가 생기면 그 위에다가 납을 부어서 그러니까 그 인종기에 들어갈 그 판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판한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 가짜줄.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천암선의 그 전집에 그 조선사 역사법원에 가짜줄 것만 그러니까 그것만 나와 있고 나머지 5권은 결국 출판을 못하고 말았지만은. 그건 아직도 고대에서 만든 그 천안선 조선집의 그 전집이 16권인가 그런데 한 권이 가짜줄인데 양이 아주 풍부하고 그러니까 무슨 근데 제일 궁금한 고구려 항목을 보면 뭐 웬만한 사람의 고구려 역사는 거기에 다 수록돼 있습니다. 그 조선 역사사를 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억에 제가 이 중학교 입학한 게 1954년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근데 그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서울 이제 묘동이라는 데서 살 때인데 천암선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나가요. 그게 어딜 가느냐면은 그때 무슨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진 내고 나오겠지만은 육군대학이라는 건데요. 전쟁 중에 고급 장교들이 그러니까 무슨 교육받고 대학교 나오고 무슨 만주군 출신의 장교들 있지만은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고급 장교들 육군대학이라는 게 있었다고. 뭐 포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식 강연을 하는 무슨 뭐여서. 근데 거기에 이제 강사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나중에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그냥 국난사 그러니까 우리가 국난사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기억하는 국난사는 임진왜란하고 뭐 병자호란 뵙겠지만 그 이전에 고려 때의 국난사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조리를 봐가지고 당신들이 언젠가는 나라를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문관의 나라가 아니라 무관의 나라였을 때 무관도 출소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고려 때는 무관들이 무신 정치도 그랬지만 이조에 들어와서는 무관들이 없었거든요. 정치에 등장하는 무관들이 없었다. 근데 전부 다 문관의 정치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군대의 장군들에서 그러니까 당신네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대한 군인이 되어달라. 뭐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요. 육군대학 강연이라는 게. 그러고 바로 고해 지금으로 치면 이거 뭡니까 중풍 무슨 혈압 고혈압 당뇨 이런 문제 때문에 병정이 놓게 되고. 근데 그 병실이 제 공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때는 벌써 제가 중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이고 이제 그럴 때니까 기자들이 와서 원고 부탁하면은. 그때 저 한국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로 하면은 제가 그냥 썼으니까 원고를.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넣어주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1, 2학년 때니까.
그 웬만한 지각이 있을 때죠. 그러다가 이제 할아버지는 57년에 돌아가셨고 바로 그때 그 뭡니까 이승만이 그러니까 제조선을 유엔총회 대표해 보냅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그 한국의 유엔에서 입장이 회원국도 아니고 그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주로 뭡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때 유엔군이 국가들이 와서 그 우리나라 도와줬으니까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친선사사 이 대표가 최두선입니다. 이승만이 내보낸 그 유엔 대표가 최두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이승만한테는 최두선도 명망 있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0년에 대한적시사 총재가 되고 아직도 동아일보 사장입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그러니까 그러고 우리 4.19 다 기억하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5.16 다 기억하죠. 우리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1년, 2년인가 그 혁명 하고 난 다음에 민영이 영한다고 헌법 고치고 이 재상공화국이 나오죠. 근데 그 초대 총리가 바로 최도선입니다. 근데 왜 최도선을 총리로 만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정치인들, 윤무선도 있고 무슨 김도연도 있고 수많은 인물 중에 왜 최도선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이 최도선이 이 얘기는 맞아 해야지 그 다음 얘기가 돼.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그 인망도 있지만 국내적인 인망도 그 물론 있었죠. 이제 그런데 한일회담 반대 그 사건이 있죠. 나중에 이명박이가 대통령 되는 사건인데 그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최두선이 그러니까 8달 만인가 그만둬요. 그 총리를 그만둬. 나는 정치하기 싫어.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다 그만둔 다음에 그러니까 박정희가 대통령을 특사. 그러니까 이승만한테는 유엔 총회 대표였고 이 박정희한테는 대통령 특사로 그러니까 뭡니까 해외 순방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독일 가서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가 돈이 필요했다니까. 왜냐면 서독 광분이 이런 사건 나서죠. 그러니까 그때 독일에 이제 박정희가 가가지고 먼저 받아오고 이제 그런 작업할 때고. 그 다음에 72년쯤 되면은 이제 최두선이 처음으로 남북 적시자.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12시 12분입니다. 너무 많다.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적시자도 지도하고 80세도 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봅시다. 이거 뭐죠? 독립선언대는 이게 이 해외에 조선이 독립했다는 선언하는 게 선언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에 이건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한테 알려주죠. 근데 조선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조선 독립선은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조선을 사는 조선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느 나라가 돼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조선선언. 그 다음 수라. 아까 얘기한 아사인수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나비하는 슬픔. 조선사 편수에 가서 맺을 때 최한순의 비장한 논문입니다. 그럼 관심 있으면 한번 제가 영역한 것도 있으니까 볼만 하고 다음 슬라이드. 이게 20대에 소년 잡지를 읽고 자라난 4명의 청년. 인천 김성수, 각천 최두선, 고화 송진우, 기당인가 그렇죠. 고대 정장하던 현상현 선생. 이 4사람이요. 이 4사람이 조선을 살면서 조선의 수준을 높인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는 이게 무슨 해외에서 독립운동보다도 이 네 사람이 민족자본을 만들고 고려대학을 만들고 동아일보를 일으키고 국민의 수준을 높여 시민의 수준을 우리 공화국의 수준을 높여가는 시청자로 오른 사람들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이 사진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윤봉창 사건인가 해갖고 그 안창호가 잡혀옵니다, 한국에. 그래서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다가 막 퇴원을 했어. 병보석을 줬는데 그때 찾아간 두 사람의 인물, 여운형 좌파, 조만식 우파. 조만식 선생은 나중에 김일성이 인민공화국 만들고 초대 대통령 만들죠. 나중에 수청하지만 그 조만식 선생은 대단히 명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운형 선생도 그렇고 이 조만식 선생도 그렇고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안창호 선생 이 사진 찍고 나다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이 사진은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좌판이 우판이에 대해서 뭔가 그게 없으니까 얘기하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통하고 그랬던 시절. 다음 슬라이드. 최두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신문기사의 그 헤드라인입니다. 헤드라인이 육당의 실제 그러니까 육당의 진짜 동생 와세대 수록조판 수재 뭐 이렇게 나는데 신문에 그 헤드라인이 육당의 동생이 되는 거야. 최두선이 죽었는데. 그 다음 사진. 그 다음에 최두선의 그것도 그 최두선 선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신문에 난 그런 기사 중에 하나죠. 그 바른 쪽에 저 사진이 뭡니까? 총리 내각 초대 제정하고 내각 조성하고 난 다음에 박정희한테 보고하고 나와서 나올 때 신문 기자 한 사건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칠순 사진이에요. 그 옆에 김순영 할머니라고. 김순영 할머니는 부인이신데 대한여학사협회 회장을 여학사협회를 만들고 회장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여걸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가 지내던 분이 박순천이니 뭐 이런 분들인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뭐 당연한 선거들이지만 그 당시에 여권 운동이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여자지만 대학교 나오고 그랬으니까 여학사들이 우리도 한몫해야겠다 이거거든요.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김순영 할머니 최두선의 부인입니다. 다음 시. 이게 그러니까 그 논술 중에 하나인데 내가 기가 막힌 거는 제목이 하도 많은 일인데 술수를 모르는 최두선. 그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해요. 술수를 몰랐대. 근데 박정희가 최두선을 국무총리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술수를 모르는 정치인이니까 됐거든. 근데 사실은 그 최두선의 내각은 방탄 내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옛날 보수파들로 집하는 다음 슬라이드요. 이게 육군대학에 있는 최두선 강의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군들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런데요, 그 내용이 이 사진이 남아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1954년이고 뭡니까? 5.16이 6년 뒤에 났거든. 근데요, 여기 있는 장군들이 누군지 난 몰라. 그렇지만 그 5.16 때 한몫한 장군들이고 분명해. 그러니까 최준선은 무관편에 있었다고. 문관이 아니라.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이게 그 신문관, 이거 상가입니다. 최두선.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소년 잡지도 만들고 뭐 방문에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아주 옛날 청계천이거든요. 여기 수표교 딸이 있죠. 이 어린애들 아랫도리도 안 입고 그냥 거기서 뭐 중요한 뭐 최두선이고 천황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그 다음 사진. 지금 광개통. 여기에 천황선은 그 무슨 표지석이 있고 그러죠. 다음. 이걸로 이제 얘기할 거라니 시간이 너무 끝났는데 아무 때나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여기 무슨 자료이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자료 보내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